자, 페이지는 62페이지 문법 요소 들어갑시다. 이게 메인이죠. 문장에서. 사실 앞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문법 요소는 꽤 자주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내기도 쉽고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 그렇죠. 자, 일단 높임법부터 볼게요. 높임법의 실현 방법 뭐 있냐? 자, 우리가 높임법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발화자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야. 화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 청자가 있죠. 자,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문장을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안에 당연히 뭐도 있겠어? 주어도 있을 거고 목적어나 부사어도 있겠죠. 자, 그래서 발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문장을 전달하는데 그 문장 안에 있는 주어를 높이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체 높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문장을 전달하는데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사람을 높이면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발화자가 청자에게 얘기하는데 청자가 더 높은 사람이라서 청자를 높일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대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부터 우리가 살펴보자면 주체 높임은요.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의시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됩니다. 주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상대 높임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데? 상대 높임은 오로지, 자 보세요. 오로지 종결 어미로만 실현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결 어미가 아닌 다른 어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상대 높임이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높여. 그러니까 분명히 청자를 높이는 거긴 하거든. 근데 청자를 높이는데 그 문장 안에 어떤 절이 있어. 그 절 안에 있는 주어가 또 상대방이야. 그런 경우에는 종결 어미만 상대 높임이고 나머지는 뭐야?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종결 어미로만 실현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상대 높임은.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실현됩니까? 부사격 조사. 깨. 그 다음에 특수한 어미. 이렇게 실현이 되죠. 자, 그래서 주체 높임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어미랑 객체 높임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어미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어미가 주체 높임에서 한번 사용되면요, 그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체 높임에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객체 높임도 마찬가지야. 어떤 문장에서 얘가 목적어를 높여. 근데 다른 문장에서 얘가 주어를 높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목적어나 부사어만 높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특수한 어미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객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편찬타, 잡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서술어야.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주어를 높이는 거 맞아 라는 게 바로 딱 보여. 근데 이런 애들 말고 왜 명사, 그러니까 체언인데도 특수한 어휘로 바뀌는 거 있잖아. 집이 댁으로 바뀌는 거, 나이가 연세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 밥이 진지로 바뀌는 거, 얘네들 전부 주체 높임으로 보면 됩니다. 고등교육 과정에서 그냥 얘네 다 주체 높임이야. 왜 주체 높임으로 보는데?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주체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어휘를 만약에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뭐만 외워? 그냥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특수한 어휘만 외웁니다. 그리고 그 이외 나머지 모든 특수한 어휘는 전부 주체 높임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상대 높임부터 보자면 상대 높임은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표가 있고 그 표를 그냥 외우는 게 끝이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수능이나 모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표를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격식체, 비격식체로 나뉠 때 격식체 안에 어떻게 나뉜다고?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로 나뉘고요. 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높임, 예사 높임, 그 다음에 예사 낮춤, 그 다음에 아주 낮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상대 높임에서는요, 이렇게 낮추는 표현 역시 무엇에 해당합니까? 그 높임법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낮추는 표현 역시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이렇게 나뉘고요.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건 얘는 두 개야. 얘는 두 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거든. 그렇죠? 보통 이제 막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좀 잘 안 쓰기 때문에 얘가 다른 형태로 활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평서형이면 괜찮은데 의문형으로 쓴다든지 또는 이제 청유형으로 쓴다든지 명령형으로 쓴다든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나 청유형에서 좀 조심해야 돼요. 청유형에서. 그렇죠? 자, 그다음 뒤에는 비격식체 있다. 그렇죠? 비격식체는 두 개밖에 없죠. 해요체랑 헤라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루 높임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두루 낮춤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청유형 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하십시오체 보세요. 하십시오체 청유문에 여기 뭐 붙어 있습니까? 요 붙어 있습니다. 요. 그러니까 하시지요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청유형의 아주 높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해요체가 아니야. 해요체에서 청유문 어떻게 쓰는데? 그냥 해요입니다. 우리 이거 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뭐 하시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야? 하십시오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만 좀 유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요거 구력, 구먼, 군육, 감탄문에서 얘는 하계체, 얘는 하오체, 얘는 하계체, 그 다음에 얘는 해요체. 자, 그 다음에 해요체의 이 요자를 우리가 품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조사라고 부릅니다. 보조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십시오 할 때 시오나 오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종결어미로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자, 종결어미 시오오는요 생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 근데 비격식체의 이 요는 보조사기 때문에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생략하면 뭐야? 해가 되는 거야. 그냥 이제 반말이 되는 거죠. 근데 해요라고 해서 요를 붙이면 뭐야? 높임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부시 아니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에서 예를 들어서 야, 너 숙제했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아니요, 안 했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붓이 아니오라고 하면 이 오는 생략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종결어미잖아. 맞죠? 이것은 붓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건 종결어미야. 근데 숙제했니?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요는 생략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가능이야. 그냥 아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종결어미. 하오체의 종결어미죠. 아니 요 할 때 요는 뭐야? 해요체의 그냥 보조사 요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니 요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얘는 보조사, 해요체의 보조사. 안 했어 요도 마찬가지야. 없어도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좀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에 아까 실험 방법 세 가지 있었다,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선어말 어미 무엇을 쓰는 거?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옷이었다. 명석이도 따라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건 일단 고정이야. 문장 파트를 들어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본다? 서술어부터 본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사를 본다. 그래서
격조사가 붙어있는 부분에 보조사가 붙어있으면 그 보조사 전부 뭐 해야 됩니까? 다 지워요. 보조사 다 지우고 거기에 어울리는 격조사 넣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렇게 줄어져 있는 걸, 줄여져 있는 준말을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풀어서 보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시었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뭔데? 높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야. 엇은 뭐야?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선어말 어미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얘네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문장 파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매번 그냥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야, 머릿속으로. 그렇죠? 자, 다음. 주격조사 깨서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로 바꾸는 거. 자, 그래서 할머니께서 고향에 계시래 라고 할 때 우리가 특수한 어휘에서 좀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계시다, 주무시다처럼 시가 드러나 있는 특수한 어휘를 쓰는 경우입니다. 순간적으로 봤을 때 시 보고 높임 맞네, 선어말 어미 시가 쓰여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맞았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게 아니고 원래 그냥 있다가 계시다가 되는 겁니다. 계시다 자체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시는 빠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특수한 어휘로서 쓰이는 거. 그리고 얘는 주격조사다, 그렇죠? 자, 다음 간접 높임. 자, 간접 높임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많이 쓰입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아닌 경우도 있긴 해요. 문장을 좀 억지로 만들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아닌 상황에서도 간접 높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이제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은 아드님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은 아들이 있는 거야. 맞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뜻이 뭔데, 주어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대상을 높이는 거 아니야. 맞죠? 친척이나 뭐 소유물,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간접 높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 문장의 형태를 잘 생각해보면 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무엇을 주어로 가지고 있어? 아드님이라고 하는 걸 주어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있으시다라고 할 때 시도 원래는 뭘 높여야 되는 거야? 주어를 높여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문장 안에서는 이 시가 주어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주어를 높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께서 무릎이 까지셨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무릎을 다치셨다라는 문장이 있어. 자, 그러면 할머니께서 무릎이 까지셨다라고 하면 까진 건 뭐가 까진 거야? 무릎이 까진 거거든. 근데 무릎을 지금 시라고 해서 높일 수가 없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시는 누구를 높이는 거야? 할머니를 높이는 거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런데 할머니께서 무릎을 다치셨다라고 하면 문장이 어떻게 되는데? 그냥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떤 문장이 되는 거야? 직접 높임의 문장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간접 높임의 문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낚시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를 조사를요, 다른 조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절이 만들어지고, 까지는 건 까지는데 뭐가 까진 거야? 무릎이 까진 거야. 다친 건 다친 건데 주어가 누구야? 할머니야. 왜냐면 다치셨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시가 들어가 있잖아. 시가 들어가 있으면 뭐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서술어의 주어 찾으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서술어의 주어는 무릎이야. 이 서술어의 주어는 뭔데? 할머니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조사 바뀌어 있을 때 이런 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는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또 선생님들마다 의견 좀 다른데, 김 선생님은 대기 직장에 더 많이 멋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멋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대기라는 것도 결국은 문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바깥에 있는 주어를 높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간접 높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무조건 이 덱을 어떤 높임법이냐고 물어보면 무슨 높임이라고 해야 돼? 주체 높임이라고 해야 돼. 자,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할머니의 댁을 방문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할머니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으로 보면 뭐야? 관용어란 말이야. 근데 그럼 이 댁을 무슨 높임법이라고 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견이 분분해서요. 그 국립국어원에 이제 이렇게 국립국어원에 채팅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물어보면은 국립국어원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는요, 보통 이제 답변 회피할 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주냐면요. 질문자분이 학생이시라면 교과서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는 관점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할머니의 댁을 방문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얘는 관용어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전부 주체 높임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비슷한 거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할머니의 댁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우리가 지금 고등 교과 과정 안에서는 다 주체 높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요, 모고나 수능에는 안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뭐밖에 쓸 수 없다. 있으시다라고 해서 의시밖에 쓸 수 없습니다. 간접 높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불가능하다? 특수한 어휘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어휘는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서술어 역할하고 있는 특수한 어휘를 말하는 거야. 아까 지민을 대, 그 다음에 말을 말씀 이런 것들도 다 특수한 어휘인데 걔는 안 치죠. 자, 그래서 서술어를 뭘 쓸 수 없어? 특수한 어휘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해야지 계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다음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은 무엇과 무엇을 높여주는 겁니까? 목적어랑 그 다음에 부사어를 높여줍니다. 부사어는 사실 높임법 안에서 높여주는 부사어는 항상 부사격 조사 뭐가 붙습니까? 누구누구에게와 관련된 게 붙죠. 누구누구한테, 누구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뭘로 바꿔주는 거? 깨로 바꿔주는 거. 맞죠? 그 목적어는 바꿔주는 거 없어. 맞죠? 그래서 그냥 을을 붙어있는 애들 그냥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객체 높임에서 활용되는 가장 많은 방법은 뭔데요? 이 목적어나 부사어에 위치한 사람을요, 생략해버리거나 또는 보조사를 통해서 얘가 을을이 원래 붙어있어야 되는데 을을 말고 다른 거 붙여놓는 경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른 거 붙여놓고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객체 높임인 건 맞아. 근데 사실은 목적어를 높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하고 을을이 있어. 그리고 이제 이제 서술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늘 대신에 그냥 만 또는 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붙여놓는 거야. 자, 그러놓고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적어 놓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보조사 다 지우고 얘를 을을 붙여가서 말이 되면 얘는 목적어야. 맞죠? 그래서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이제 물어보는 형식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소풍을 갔다 라고 할 때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버지를 만으로 바꿔놓는 거야. 나는 아버지만 모시고 소풍을 갔다 해놓고 여기 밑줄 딱 그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틀린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 이외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모시다, 그 다음에 드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어휘죠. 자, 그 다음에 에게를 뭘로 바꾸는 거? 깨로 바꾸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가 나오면은 그냥 바로 붙어있는 이 사람을 높이는 거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깨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얘는 문장 성분이 뭐야? 부사어야. 변수가 안 생겨. 자, 그러면
요 서술어가 지금 특수한 어휘로 바뀌어 있을 때 얘가 지금 무엇을 높여주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이다, 모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쭙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목적어나 부사어를 찾으러 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객체 높임의 특수한 어휘 있다, 그렇죠? 뵙다, 들이다, 여쭙다, 뭐 이런 것들, 모시다, 이런 애들이 자주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높임법 끝. 그다음 종결 표현 봅시다. 종결 표현. 자, 종결 표현은요, 평소형이나 이거 넘어가고요. 69페이지 넘어갑시다. 69페이지. 의문문의 종류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우리 중세국어 하면 또 나옵니다. 맞죠? 자,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뭡니까? 특별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문문은 항상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하원칙 얘기할 때 사용하는 이제 의문사를 항상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에서 만나? 라고 얘기하면 어디에서 만난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 의문문입니다. 반면에 판정 의문문은 뭡니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야. yes or no만 요구하는 거야. 우리 내일 만나 안 만나? 라고 물어보면 만나,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할 수 있잖아. 우리 내일 보는 거야? 아니, 안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yes or no라는 대답이 나온다, 또는 둘 중에 하나의 대답만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특별한 이제 설명을 요구하는 이제 대답, 다시 특별한 설명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가 이제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사 의문문은 뭡니까? 형태 자체는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 뭐야? 서리법이죠, 서리법. 그래서 서리법이 이 수사 의문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명령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자리에 안 앉아?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너에게 자리에 앉을지 안 앉을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앉으라고 명령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 그런 것도 특별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거든. 자, 그래서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의문문이 있는데 그 의문문을 우리가 수사 의문문에 이제 종류로 넣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령의 의미도 있고요. 또는 뭐도 있냐면 우리 같이 안 갈래? 라고 해서 청유의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령, 청유, 그 다음에 간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명령, 청유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다 넘어갑시다. 자, 74페이지 봅시다. 시간 표현. 74페이지. 자, 일단은 우리가 그 시간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말장난하는 겁니다. 말장난. 맞죠? 사건 씨가 어떻고 저떻고 바라 씨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말 꼬아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시점이 있어? 이때 발화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발화하는 시점이라고 해서 발화시라고 하죠. 자,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 시가 이전이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과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발화시랑 사건 시가 동일한 시점인 경우를 우리가 현재, 발화시보다 사건 시가 나중인 거를 우리가 미래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시험 쳐봐서 이제 알겠지만 요거 가지고 선지에서 말장난 많이 합니다. 그쵸? 자, 발화시가 사건 시에 선행한다, 발화시가 사건 시에 구행한다,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먼저이다, 발화시가 사건 시보다 나중이다, 먼저 나중 선행 구행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문장 몇 개만 보면 금방 찾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시험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을 막 8개 이렇게 넣어줄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밑에 선지 1, 2, 3, 4, 5번 해가지고 찾으라고 하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서요, 여러분들 뭐 바라시가 사건 시에 구행한다, 바라시가 사건 시에 뭐 나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헷갈리는 사람은 그냥 여기 미리 과거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알겠죠? 여러분과 같은 학년에 이제 모 학생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쌤이 이거 하다가 이제 시험에 문제가 나왔는데 잘 틀려가지고 한 거야.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봤는데 분명히 적기는 과거라고 적어놨거든. 근데 읽으면서 이게 틀리는 거야. 하도 문장이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실수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면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그냥 위에다가 다 적어 놓으세요.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시간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시제의 종류 일단은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흔히 시제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로 나타낼 수 있어? 관용사형 어미로 나타날 수 있죠. 관용사형 어미는 아까 봤죠? 은는 을던.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은 시간 부사어입니다. 그럼 제일 헷갈리는 건 뭘까요? 얘가 제일 헷갈려. 관용사형 어미가. 선어말 어미는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워낙 이제 많이 인식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get 들어가 있으면 그냥 미래, 그 다음에 뭐뭐 했다, 들어가 있으면 과거, 이런 것들 우리가 금방 찾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관용사형 어미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아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은는 을던은. 알죠?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의 특별한 의미만 좀 살펴보면 뒤로 넘어가서 요 앗엇과 어섯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요, 앗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앗엇과 어섯이 있습니다. 이 위아래 차이가 뭔데요? 지원은 차이가 뭐야? 했잖아. 위아래 차이가 뭐예요? 위와 아래 차이가 뭐야? 앗과 앗섯의 차이. 넣어보면 어떻게 돼? 같다가 있고 같었다가 있을 거야. 같다와 같었다의 차이가 뭐야? 기억 안 나요? 1학년 때 했는데. 시험은 뭐야? 자, 예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엄마 은행을 간 상황이야. 그래서요, 누군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물어봐요.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 은행 갔어 라고 내가 대답했다고 칩시다. 그럼 엄마의 위치는 어디야? 은행이거나 또는 은행을 가는 중입니다. 맞죠? 근데 누군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갔어? 라고 했더니 엄마가 대답하기를 나 은행 갔었어 라고 얘기하면 엄마 위치 어디야? 적어도 은행은 아닙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앗과 엇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위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음, 종결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앗엇과 엇엇은 뭐야? 그 행위가 종결돼서 이미 끝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 은행 갔었어라고 하면 내 위치는 은행이 아니야. 근데 나 은행 갔어라고 하면 뭐야? 지금 내 위치는 은행이거나 은행 가는 중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가는 행위가 여전히 지금 말하는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으면 at을 쓰고요. 가는 행위, 이게 지금 가다잖아, 기본형이.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행위가 완전히 단절됐어, 끝났어. 그럼 그때는 at을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at은요, 현재와 단절된 상황을 표시할 때 쓰는 게 at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웠을 텐데 아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더는 주로 이제 어떤 의미를 나타냅니까? 경험을 나타내죠. 그래서 뭐 하더라, 아프더라, 남자더구나 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과거에 실제 경험한 일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더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 선어말어미 더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좀 있어. 이게 뭔데? 내가 행진을 하고 있더라, 나는 참 착하더라 라고 하면서 1인칭 주어가 사용될 때는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야. 제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그냥 좀 어색한 거야. 내가 행진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 뭐야? 뭐지? 3인칭인가? 그래서 약간 그 유체이탈 화법이잖아. 보통 이제 이런 말들은 그 저기
국회의사당이 보통 청문회 나오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맞죠? 마치 난데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맞죠? 이게 굉장히 어색하죠. 자, 그래서 이제 1인칭 주어 사용해서 조금 이제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관형 사용어 해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과거 시제 관형 사용어이 크게 두 개인데요. 은과 던이 있습니다. 자, 은은요 어디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동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던은요 동사도 가능하고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문법 요소 파트 들어오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데? 동사랑 형용사 가르는 겁니다. 이거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예전에 내가 지나가면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을 텐데 그 다른 고등학교에서 그냥 동사랑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문법 요소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뭐 어미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 서술어 해가지고 몇 개 넣어놨어. 근데 그 중에 다르다 하나 있었거든. 다르다는 형용사잖아, 맞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끼워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닌데 사실은 동사 형용사 가지고 제일 많이 틀려요, 알죠? 자,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쓰이는데 동사에 쓰이는 니은은 전부 무엇을 나타낸다고? 과거를 나타낸다고. 자, 내가 어제 본 물건은 이게 아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은 몇 권이 되느냐? 얘 전부 뭐야? 과거잖아, 과거. 맞죠? 자, 그래서 니은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과거 시제 관형 사용 어미가 붙었는데 현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중의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썼을 때 중의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빨간 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빨간 바지를 입은 아저씨는 사실은 이 입다라고 하는 행위는 언제 했는데? 과거에 한 거거든. 맞죠? 근데 이 빨간 바지를 입은 아저씨라고 할 때 이 입은은 뭐를 또 나타내기도 합니까? 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야. 현재를 나타내는 건 입는이 되죠. 미안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동작상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니은은 우리가 동사에 니은이 붙으면 이제 과거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동사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냐면 서술격 조사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은과 던이 붙어 있으면 과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동사에 은이 붙어 있으면 과거거든요. 근데 형용사에 은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형용사에 은이 붙어 있으면 얘는 현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꽃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꽃이 예쁜 거거든. 알겠죠? 과거에 예뻤던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형용사가 과거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예뻤던 꽃이 있었다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니은이 형용사에 붙어 있으면 현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야. 니은이 동사에 붙어 있으면 과거고요. 니은이 형용사에 붙어 있으면 현재야.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과거 형태로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게 꼭 과거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죠? 자, 이제 서울 다 왔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는 거의 도착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야?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잖아. 그래서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와 함께 써가지고 현재를 나타내는 거야. 앞으로는 뭐야? 나중이잖아. 미래. 자, 그래서 너 앞으로 학교에는 다 갔다 라고 하면 뭐야? 과거의 형태를 가지고 과거의 시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나타내는 시제는 뭐야? 미래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죠?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면 좋겠다라는 말도 쓰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쓴단 말이야. 자,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도 지금 과거 형태로 쓰여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시제는 미래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
과거형의 선호말 어미가 붙었지만 사실은 뭘 나타낸다?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상황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 뭐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와 닮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빠와 닮았다는 게 과거에 닮았다는 거야? 아니거든. 지금 닮았다는 거거든. 맞죠? 자, 그래서 나는 아빠와 닮았다라고 하면 이것도 at이 써있지만 마찬가지로 뭐야? 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at이나 ot을 붙였는데 현재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서술어 있잖아.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보통 형용사라고 얘기 안 하고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잘생기다라는 말이 있어. 자, 잘생기다라는 말은요, 동사야, 형용사야? 라고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잘생긴다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는, 니은 붙였을 때, 말 안 되네. 형용사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요, 지금 동사로 쓰입니다. 왜 동사로 쓰이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이 사람 잘생기네라고 얘기해. 잘생겼네라고 얘기해. 잘생겼나라고 얘기해. 사실, 잘생겼네라고 얘기하거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데 과거 시제 선호말 어미를 붙여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동사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닮다도 동사고요. 잘생기다도 동사야. 알겠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닮았다, 잘생겼다, at, ot을 쓰지만 현재를 나타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선호말 어미는 는, 니은을 사용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밥을 먹는다, 잔다.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씁니까? 기본형을 그대로 쓰죠. 자, 그래서 꽃이 예쁘다라고 하면 지금 예쁜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을 그대로 쓰면 그게 그냥 현재입니다. 근데 동사는 뭐야? 먹다랑 먹는다는 사실 개념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예쁘다는요, 그냥 지금 예쁘다랑 예쁘다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먹다랑 먹는다는 개념이 좀 달라. 먹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떤 먹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먹는 거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먹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 항상 는, 니은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는, 니은이 안 붙어 있는 형태는 뭔데? 그건 그냥 기본형이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형과 는, 니은이 붙어 있는 형태가 다르다. 얘는 기본형이 그냥 현재형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는요, 는과 은이 있습니다. 현재에서. 자, 그래서 는은요 어디에 붙이냐면 동사에 붙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되는데? 니은이 동사에 붙으면 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는이 붙어야지 얘는 현재고요. 은이 붙어 있으면 는이 동사에 붙어 있으면 현재고요. 은이 형용사에 붙어 있으면 현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밥을 먹는 순이라고 하면 먹다에 는 붙어 있는 거, 맞죠? 하다에 는 붙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속이 정말 좁은 그 여자라고 하면 좁다 라고 하면 형용사다. 그쵸? 형용사에 은이 붙어 있으면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현재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죠? 이거 보면서 과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통 문제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형용사냐 동사냐를 갈라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현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재 의미를 꼭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구를 돈다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지금 돌고 있긴 하지. 지금 돌고 있는데 이 말이 현재 시점에 돌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거든. 자, 그래서 다른 지구를 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쓰여 있지만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편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런 것들. 걔는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눈앞에서. 맞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 보통 현재형을 붙여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일들 있죠. 자, 나 내일 제주도 간다 라고 하면 뭐야? 간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이거든. 그런데 나 내일 제주도 간다니까 가는 건 미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는, 니은, 선어말 어미를 쓰는데 어떤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미래 시점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미래 시제. 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요 get이 쓰입니다. get. 그 다음에 뭐도 쓰이냐면 리도 쓰여요. 리.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겠다. 그 다음에 내일이면 고향에 다다르리라. 나 내일부터 공부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get 또는 be가 쓰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요거 get이다. 그렇죠? 자, 이 미래 시제 선어말론이 get이요. 세 가지 의미를 크게 담고 있죠. 꼭 세 가지는 아니야. 사실 더 세분화할 수 있어. 그런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눕니까? 의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의지, 가능성,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내줘. 자,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내일부터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의지가 담겨 있는 거야. 가능성은요. 야, 그 정도는 3살 배기 어린애도 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가능성입니다. 알겠죠? 야, 그 정도는 3살 배기 어린애도 하겠다. 야, 그 정도는 나도 다 먹겠다. 라고 하는 것들. 이 전부 가능성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추측은 뭐야? 이런 거. 조금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겠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get이 쓰여 있지만 사실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비가 왔겠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얘는 나누면 어떻게 되는데 오, 앗, get, 다거든. 앗은 뭐야? 과거 시 선어말음이잖아. get은 뭐야? 미래 시제 선어말음이잖아. 얘는 시제가 뭐야? 과거거든, 과거. 그러니까 서울에는 비가 왔겠다라고 하는 건 뭐야? 비가 오는 것 자체가 과거에 왔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시제는 얘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만 나타내는데? 추측의 의미만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선어말음이 get은요, 미래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문장 전체를 읽어봐야지만 알아요. 문장의 의미를.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기차가 도착하겠다는 미래가 맞아. 조금 있으면이잖아. 맞죠? 근데 서울에는 비가 왔겠다라고 하면 뭐야? 이거는 과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get은 미래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는 뭐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는 무엇을 씁니까? 의리을 씁니다. 의리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사람, 뭐뭐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추측과 의지 나타내는 거 여기에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측 같은 경우에는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관형 사형 어미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표적인 문장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때는 뭘 떠올려? 그냥 내가 창문 밖에 봤는데 지금 운동장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이니까 운동장에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현재가 아니고 뭔데? 과거예요. 왜? 니은이 지금 남다라고 하는 동사에 붙었잖아. 맞죠? 이게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를 나타내면 뭐가 돼야 돼? 남는 아이들이 되고 미래를 나타내면 뭐가 돼야 돼? 남을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쓱 보고 아 나는 뭐 이런 거 잘 아니까 그냥 문장 보고 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은 이거 관형사형 어미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항상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얘네들은 항상 동사에 은 붙어 있으면 과거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에 은 붙어 있으면 현재다 라고 하는 걸 좀 꼭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피동입니다. 피동까지 적지 못하겠네. 사동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피동은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다. 그렇죠? 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피동의 반대말이 뭔데? 능동입니다.
맞죠? 능동문, 피동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잘 보세요. 능동문은요. 피동문으로 바꾸려면 이 능동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이 목적어가 피동문에 뭐로 들어갈 거야? 주어로 들어갈 거거든.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순이가 붕어를 잡았다. 붕어가 순이에게 잡혔다. 라고 하면 능동문의 주어가 뭐로 바뀝니까? 피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목적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목적어 없으면 피동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능동문에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사동문의 반대말은 주동문이죠. 주동문은 목적어가 없어도 사동을 만드는 게 가능해. 그런데 피동은요.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을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피동문의 서술어는 반드시 뭐라는 거야? 동사라는 거야. 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건 타동사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능동문의 서술어는 항상 동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동문의 반대말인 주동문은 동사가 아닐 수도 있나요? 주동문은 형용사가 서술어인데 그게 사동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능동에서 피동으로 넘어갈 땐 항상 동사에서 동사로만 넘어갑니다. 품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피동문의 형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맞죠? 파생적 피동문이 있고 통사적 피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짧은 형태라서 단형이라고도 하고 얘가 긴 형태라고 해서 장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형 피동문, 장형 피동문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밑에 파생적 피동문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뭐야? 하동사의 어근에 뭐가 붙어 있는 거? 피동정미사가 붙어 있는 거. 피동정미사 뭐 있는데요? 이, 히, 리, 기 이렇게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어근에 이 히리기가 붙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뭐가 있느냐? 되다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뭐뭐 하다라는 말이 있잖아. 얘를 피동으로 바꾸면 뭐뭐 되다가 됩니다. 사동으로 바꾸면 뭐뭐 시키다가 되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견하다가 있어. 발견이라는 말은 명사죠. 발견하다, 체온 뒤에 하다가 붙어 있어. 근데 발견되다라고 하면 뭐야? 피동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하다, 되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전미사라고 했지. 얘네 왜 전미사야? 하다랑 되다가 왜 전미사인데? 품사를 바꿔주기 때문에 전미사죠. 발견이라는 말은 명사야. 그런데 여기에 하다 붙이면 어떻게 돼? 동사가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 품사 바꿔주는 건 뭐밖에 없다고 했어? 전미사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다가 전미사거든. 그러면 발견하다가 되면 발견되다도 되네. 그러면 되다도 당연히 뭐야? 접사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뭐뭐 되다라고 하는 것도 뭐에 해당한다? 파생적 피동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지문형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파생적 피동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미사가 붙어있는 형태 쭉 이야기하거든요. 전미사 생각하면 그냥 이 히리기만 생각하는데 되다도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통사적 피동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뭐 아어지다로 나뉘죠. 그 다음에 뭐뭐 하게되다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유의해야 되는 건 바로 뭔데? 뭐뭐 아어지다입니다. 아어지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동 능동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이 아어지다랑 이 히리기를 서로 왔다 갔다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이 히리기는 붙는데 얘는 뭐 붙는 게 불가능한 애도 있고요. 어떤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붙는 게 가능한데 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뭐야? 얘네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맞죠? 그런 경우에 이제 사동이랑 섞이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피동 같은 경우에 얘네 둘 같이 가능한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얘네들 자주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뭐 근데 어차피 뭐 보면 다 알 거고, 이 아오지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
음악 소리가 작아지다 라고 하면 작아지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피동문이 맞는지를 봐야 돼. 얘 피동문 맞아 아니야? 음악 소리가 작아지다라고 하면 이거 피동문 맞아 아니야? 이거 피동문 아닙니다. 왜 피동문이 아닌데? 작다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돼요? 아까 내가 형용사는 피동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붙는 게 가능해. 그러면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붙어서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데? 상태의 변화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음악 소리가 작아지다. 원래 형용사야. 형용사에 아어지다가 붙으면 상태의 변화만 나타내지 피동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음악 소리가 작아지다라고 하면 혹시 누가 볼륨을 낮췄으니까 작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피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피동 아닙니다. 알겠죠? 뭐 그거 말고 나머지는 좀 별로 없고요. 요거 봅시다. 이게 이제 저기 뭐냐 동인보에서 이거 가지고 장난 엄청 많이 치던데, 그러니까 피동이요 여러분들. 표현 자체는 피동의 형태로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근데 피동의 뜻이 뭐야? 동작을 남한테 당해야지 그게 피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동작을 뭘 당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구두꾼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저절로 풀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동작을 당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거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피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구두꾼이 굉장히 문장을 억지스럽게 만들어. 구두꾼이 철수에 의해 풀어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피동이야. 이건 피동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동이나 사동을요 의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 내는 선생님도 꽤 있어요. 이제 조금 문법을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들 중에서.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학교는 그래도 문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내신 스타일로 좀 내는 좀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피동은요, 그냥 의미적으로 피동이 완성돼야지 그때 피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마찬가지야.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에 가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우리가 미국에 가게 됐는데 무엇에 의해서 가게 됐는지,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보냈어. 그럼 피동이 맞아. 근데 지금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무엇에 의해서 가게 됐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동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피동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자, 근데 이거는 피동이 맞아.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냥 사실은 미국에 자기가 가는 거거든. 맞죠? 자기가 가는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주어에 미치는 외부작용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 84페이지부터 하면 되겠네.